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은 내년 10월 사라지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들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 파견 나온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모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에게 검사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졌고 그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할게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좀 논의를 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피고인 한덕수 앞으로 나와서 좌석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됩니까? 한덕수입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1949년 6월 18일 네,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무직입니다. 네, 세 분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이고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이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고 공개가 됐습니다.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직전 정권의 대통령 부부와 전직 총리의 재판이 일단 다 공개되는 상황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만큼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관심사가 많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예. 시대적으로 보면 정말 비극이죠. 아픔인 것이고 정치적으로 정말 큰 상체기를 내는 그런 그 사건들인데 우리 국민들이 참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그러면서 뭐 잠시 후에 또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모두가 다 본인들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들이 보이지 않는 전 과정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더 강화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중계 자체에 찬성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찬성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니까. 그리고 아마 재판부도 지금 CCTV 회로 같은 경우는 그거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기 방어권에 제약을 주거나 국가 안보나 이런 데 취약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그 중계를 허용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했다. 그런 차원에서는 뭐 저는 공개한 부분들은 불가피하고 지금 시대적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도 마찬가지 생각이세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혐의에 대해서 오늘 이제 뭐 1차 공방이 벌어졌는데 그 계엄 당일에 문건을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처음에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하는 듯한 변호인들의 말을 내놨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어떻게 소작했는지 그 경위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소지 경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위증 관련해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라는 부분을 위증했다라는 것만 피고인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저 계엄 문건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수사하면서 본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수사가 돼 있고 그 부분은 오늘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위증 관련해서도 특검에서 위증 공소사실이요. 총 3가지의 발언에 대해서 위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계엄 선포 당일에 이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위증을 했다고 특검이 위증 혐의 첫 번째로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부분과 문건을 주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이 증언안이 두 가지의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의 고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내가 증언할 당시에 그분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증언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의 고의를 부인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즉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는 인정, 일부는 고의를 부정하는 형태로 혐의를 부인했고요. 그 외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고의성 부분이요.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는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나 의도성이 없었다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증언할 당시에 내가 그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기억이 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다가 이후에 다른 이제 물증 등을 통해서 내가 그때 발언했던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뒤늦게 밝혀진다 하더라도 증언대에 서서 증언할 당시에 내가 기억하는 대로만 증언을 한다면 그것은 위증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때 그런 기억이 없었다라고 답변한 것은 정말로 증언대에 섰을 때는 그런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내 기억대로 진술했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지금 증언인 것이고 진술인 것이어서요. 이 부분은 추후에 이제 CCTV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조사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때 현장에 같이 있었던 관련 증언자들의 또 추가 증언 등을 통해서 아마 특검이 규명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혔는데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40년 가까운 그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결국 시장 경제 그리고 국제적인 이런 신인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되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 이력 등에 비추어 12.3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검보가 밝힌 내용이랑 한 전 총리의 의견이 조금 달라요. 한 전 총리는 계엄 자체에 대해서 자기는 좀 부정적인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부정적인 것처럼 얘기한 것은 사후수습이라고 봐요. 하지만 저분이 국회에서 증언한 것,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또 증언한 것,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덕수 총리를 뭐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걸 떠나서 한덕수 총리의 말은 그때그때 그 자리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진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것 같아요. 이 계엄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것이 실패한 계엄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하지만 성공한 계엄으로 만들기 위해서 방조하거나 적극 참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 한덕수를 바라보는 의심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관된 본인의 진술이 나왔다라고 하면 저분의 말을 좀 믿어줄 텐데 지금까지 워낙 왔다 갔다 하는 진술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말은 본인의 죄를 없애기 위한 핑계 아닐까 이렇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인식 계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특검에서는 한 전 총리가 쿠데타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고 본인은 계엄 자체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 좀 상충된 얘기거든요. 계엄에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미 그 진술은 일관된 것 같습니다. 일관된 것 같아요. 다만 한덕수 총리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계엄이란 게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고 국가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자기들과 동의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이게 아마 철저하게 본인 나름대로의 계산된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이 계엄 부분들을 막지 못한 것이 법률적으로 과연 이걸 죄를 물을 수 있는 거냐. 자기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법적으로는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저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위증의 문제도 기억이 그때 나지 않았다는 문제를 처벌하기 어려워요.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통령이 고 김문기를 저는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를 수가 없지만은 내 기억 속에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가 고의적으로 몰랐다고 한 게 아니라 기억 속에 그때 기억 속에 없다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한 전 총리가 법정에서 얘기한 저 부분은 이제 완전히 정리된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특검에서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을 헌법적 책무를 져버렸다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이 부분에서 충분히 이 재판 단계 때 공방을 벌일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두고 지금 특검에서는 만류해야 되고 국무총리로서 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지시키기 위한 행위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고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만류했었어야 되는가 그것을 법적으로 방조의 책임까지 지울 수 있는가 아마 이 부분이 한 전 총리 재판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형량 또한 가장 높은 혐의거든요. 그래서 1심 과정 중에 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이 비상계엄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것이 재판장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재판장이 12월 3일 이 비상계엄의 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합헌이라고 생각하느냐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를 직접 피고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시는 자료와 같은 답변이 나온 것이라서 재판장 입장에서는 일단은 피고인이 이 계엄 선포 자체를 합헌으로 보고 있냐 위헌으로 보고 있느냐의 그 전제를 파악한 다음에 차후에 이제 증인들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이 피고인의 고의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제를 물어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도 살펴볼 텐데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요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에서 이제 보석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청구를 했었었는데 과연 보석이 어떻게 될지 인용이 될지 기대해 봅니다. 구속적부 심사를 위한 출정 때 예를 들면 7시경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을 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과 수사 일정은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됩니다.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은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재판부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이 사건 보석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악망하며 이 사건 보석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해가지고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먼저 이고은 변호사님 저렇게 변호인이 뭐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나요? 사실은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해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죠. 예. 다만 피고인이 이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누설했을 경우에 별다른 책임을 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궁금한 것은 과연 이렇게 유튜브라는 공개적인 채널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의 굉장히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까지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이 허락을 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락을 했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재판부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낄 거죠? 그런데 재판부를 향한 어떤 날선 비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부실한 식사들과 이런 것이 이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저는 재판부를 향한 질타라기보다는 실제로 지금 김계리 변호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구치소에서 준비를 해간 음식이 컵라면과 건빵밖에 없었는지는 사실 구치소에서 가장 잘 아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이 더 정확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나온 모습 공개됐어요. 권영 지역구가 이제 대구 TK에 이어서 공개된 이후에 지역 민심을 한번 들어봤을 때 좀 어떤 여론들이 조금 줄을 이루던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불쌍하다는 얘기 안 됐다라는 얘기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아마 지금 김계리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 김계리 변호사는 확신범이에요. 어떤지 간에 자기 계엄은 계몽령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계몽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죄가 없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변론도 서고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거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또 우리 보편적으로 동정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게 윤 대통령이 앞으로 재판을 받고 보석이 받아들여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물론 저걸 보면서 참 대통령이 고초를 겪구나, 안타깝다 이렇게 하는 건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요 그것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대통령이 했던 잘못에 대한 것하고는 또 구분을 합니다. 구분하고 자꾸 우리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가면은 아니 뭐 이 컵라면 먹고 뭐 이런 게 싫어가지고 그 검찰에 나가거나 재판에 나가기 싫고 또 보석에서 이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면은 자꾸 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한편으로는 그래서 저게 국민 여론에 반드시 윤 대통령 입장에서 호의적인 여론을 만드는 효과도 있지만은 반대 여론도 오히려 많이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 저렇게 얘기한다고 보세요? 뭐 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유튜브 장사도 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윤 어게인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핵심에 가운데 김계리 변호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구독자들로부터 일정 정도 호응받는 이야기를 하려면 뭐가 있겠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이런 어떤 동정을 사는 그 TV 나온 모습이 굉장히 수척해진 그리고 염색을 안 한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을 보면서 아마 지지자들은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재판 때문에 바깥에 나올 때 밥을 못 먹는다?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말들은 한두 번 있었던 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밥도 못 먹게 재판에 지금 내몰리고 있다라는 그 이미지를 자기 지지자들에게 주고 이를 통해서 자기 장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좀 보여서 저런 것은 그 유튜버 김계리 변호사 이외에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에도 또 지지자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행동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 주장이 사실이냐 여부를 일단 좀 따져봐야 될 텐데 뭐 이부 변호사께서 검사 출신이긴 하셔서 그나마 좀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 개별 개호 필요성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더 빨리 출정 준비를 해야 했다. 그러니까 구속적보심의 예를 들면서 7시에 출정 준비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식사 이런 게 부실하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맞는 얘기일까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일반 피고인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재판이 있는 피고인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호송 이 버스에 탑승한다 하더라도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개별적인 개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준비시킬 수는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어떤 인권 침해다라고까지 여겨질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치소는 한 명이 수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별 개호를 위해서 먼저 준비가 필요했고 이 때문에 아침 식사 시간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식사 부분이 다소 부실하게 제공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출정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수반되는 것들이니까 이걸 두고 마치 특정하게 한 피고인을 인권 침해하기 위해서 구치소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 이렇게까지 단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제 구치소에 복귀하면 저녁 식사가 없거나 소량의 밥만 준비해서 주사회 재판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보석 결정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재판이 길어지거나 조사가 길어질 경우에는 검사들 같은 경우에 야간 조사가 예정이 될 때 킥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치소에 야간 조사 예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락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검사실에서 일정한 부분에 대한 식사를 시켜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야간까지 재판이 되거나 야간까지 조사가 이어진다고 해서 이 수감 중인 피고인이 식사를 반드시 못하게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속영장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날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뿐이지 마치 김계리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앞으로 있을 특검 조사가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마치 평일 내내 식사를 못할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틀린 주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를 든 구속 적부심 그 하나에 한해한 얘기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더 특이한 거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재판에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예, 12번인가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못 나간다라고 일종의 변호를 해주는 건데 우리 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쫌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쫌스러운 시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장사하고 있는 것이라 예. 우리 정치를 참 어이없게 만드는 하나의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권 의원께서는 보석 여부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직 대통령 예를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보석 신청 안 했거든요. 그 이후에 했지만은 그때 68세였습니다.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도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러나 그 석방시켜주지 않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뇨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있다고는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65세이거든요. 아마 재판부가 이런 거 고려할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심에서 2심으로 갈 때 보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은 78세의 고령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다시 수감되고 치료받고 수감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기가 어려운 건강상의 이유라고 재판부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석 신청을 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보석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네. 전직 사례가 몇 건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걸 참고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보석이 허가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또 지금 병합이 되진 않았지만 별건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보석을 인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예. 또 여러 가지 전직 대통령의 사례까지 종합해서 판사가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하나요. 그러면서 김계리 변호사가 이제 내란 재판에 참석한 검사들이 검정색 넥타이를 메고 왔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입장문을 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수사가 끝난 이후로 원대 복귀하겠다는 내용인데 좀 다양한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먼저 이고은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특검에 파견돼 있는 검사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수사하거나 폐지하고 검찰청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냈어요. 실질적으로 검사들의 좀 반응이 안 좋습니까? 검찰 내부가 굉장히 동요하고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 전원이 이런 성명서를 냈다는 거는 대단한 용기를 낸 행동입니다. 그 이유는 검사들은 인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이 전원이 지금 이 성명서를 냈다는 것은 지금 개개의 인원이 지금 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기 때문에 예. 이후에 있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도 감안을 하고 용기를 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가장 크게 지금 성명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와 그 공소유지를 동시에 하지 말라는 것이 주축인데 특검에서 파견돼서는 수사도 하고 재판까지 이어서 하고 심지어 별건 수사라고 생각될 수 있는 관련 인지 사건까지도 마치 본격적인 사건인 것처럼 수사를 하는 이런 것이 기존의 검사들의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는 이 통과된 법안에 따라 나는 공소관의 역할만 해야 되는데 이것이 통합된 채로 기존에 있었던 이 수사와 재판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라는 것 자체가 논리 모순이지 않느냐. 예.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의 입장인 것 같고요. 우려가 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팀 검사뿐만 아니라 예. 아마 최상병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도 적잖은 동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동일한 취지의 성명서가 나올 가능성
점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마침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 없애는 거 국무회의결에서 의결을 했어. 근데 애초에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그런 지적은 있었죠. 검찰 없애겠다고 하면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맡기는 상황에 대해서 이게 좀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보면 좀 그게 좀 반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특검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수사와 특별한 기소 그리고 기소 유지까지 그 한 기능을 특검에 이렇게 집어넣은 건데 예.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그 수사 권한이 제일 막강한 수사와 기소를 한 검사가 담당을 해서 어떤 경우는 수사에서 봐주고 어떤 경우는 기소에서 봐주고 이런 권한을 행사하다가 그것이 이제 78년 만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 조직이 반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뭐 예상됐던 모습들인데 그럼 특검까지 없애라라고 하는 건 어깃장이죠. 그야말로 어깃장인 거죠. 예. 본인들의 그 검찰의 이익을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일반 공무원들, 일반 교사들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입장들을 냈을 때 처벌받습니다. 징계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혀 그런 뭐 눈치 안 보고 지금 현재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은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밟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빨리 끝내야 되는 이 특검 수사를 이렇게 어깃장을 놔가면서 방해를 부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단지 검찰 수사권, 기소권의 이런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전진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국민적 모든 의혹이 쌓여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를 책임져야 되는 이 검사들이 일종의 그 태업을 하고 있는, 파업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보일 수가 있어서 저는 반성해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놓인 그 본인들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에서는 그 파견 복귀 요청에 대해서 다 반려를 하고 좀 수습을 나서는데 권혁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검찰 개혁 한참 하고 있는 와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특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과 혁명이 다른 것이 개혁은 당사자들을 설득시켜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저 검사들이 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저분들 나중에는 아마 일부는 좌천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봤을 때 아니 검사들을 전부 다 정치 검찰만 있고 악마화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검사들 중에는 정말 우리나라 이 사회의 정의를 구현을 위해서 그렇게 간 검사들이 많아요. 마약 수사하고 이런 수사들 검사들 많습니다. 그런데 혹 가다가 정치 검찰들이 있어요. 정치 검찰들은 민주당 정권 때는 민주당 정권이 그 정치 검사들을 자기들이 활용해서 만들었고 또 우리 정권 때도 일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검찰청을 77년 만에 없애면서 검사 전부를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보니까 이건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만든 특검법 3개 특검은 돌아가는데 이 특검은 아니 수사도 하고 공소 유지도 하고 또 별건 수사까지도 하고 언론 홍보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검찰은 공소와 그리고 또 수사를 분리한다. 이게 검찰 개혁이다라고 하니까 구성원들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1년 유예 기간을 뒀는데 이 검사들이 나는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검사 입장에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보니까 경찰에서 수사 온 게 미진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 수사를. 그걸 보안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도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검찰들 모두를 악마화하고 법부터 통과해가지고 검찰청을 해체하는 거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저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건 저는 당연한 거죠.
저도 한 말씀 보태고 싶은데요. 아까 복 의원님께서 검사들은 수사할 때 봐주고 재판할 때 봐주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지나친 악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2,000명 넘는 검사들이 그 수십 년 동안 수사하면서 봐주고 누군가를 재판하면서 봐주는 식으로 수십 년을 했다면 과연 지금의 검찰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검사 생활한 사람으로서 대부분의 평검사들은 불철주야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요. 한 검사가 한 달에 200건에서 300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정말 시력이 안 좋아질 정도로 영장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것이 평검사입니다. 지금 검찰개혁까지의 사건이 왔던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정치권에서 이 검찰의 독립성을 잘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부 소수 사건에서 정치권의 신여인 것처럼 검찰이 굴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지금 개혁을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대다수의 일반 형사 사건을 다루는 검사들은 정말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의 이런 반발들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수소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이 민주당 측의 법안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수사를 한 사람이 재판을 하게 되면 마치 기소를 시켜야 될 것 같은 선입견에 시달리지 않느냐. 따라서 공정하게 두 가지를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검이라고 해서 수사도 하고 수사한 사람이 재판까지 하게 되면 그럼 선입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논리가 왜 특검에서는 이어지지 않는가 그 부분을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정부든 아니면 국회에서도 이 검사들을 설득시키고 충분히 납득을 시켜야 이 부분이 매끄럽게 갈 수 있는 것이지 이 검사를 악마화시키고 계속 질책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보탭니다. 두 분이 같은 의견이어서 복 의원님께 기회를 드릴게요. 검사 출신 변호사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편하게 들릴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모든 검사가 그렇다라고 들으시면 안 되고 일부의 검사가 전체 검사를 다 대변을 하는 것, 보여주는 것처럼 윤석열처럼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고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정권을 찬탈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모습까지 보여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바꾸자라고 하는 거예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검사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무원 개혁을 하는데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서 개혁을 해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우리 시대상에 맞게끔 변화를 해 나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까지 함께 뒤따른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검찰개혁의 출발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진행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이 등장하는 이런 과정까지가 모두가 다 검찰개혁의 반발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무리하지 않게 잘 개혁해낼까라는 쪽으로 저는 그 생각을 모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특검은 다른 범위 아닙니까? 다른 범위인데 그럼 특검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어깃장이고 반발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려고 했다면 특검이란 제도도 없애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먼저 해가면서 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아까 제가 1년의 유예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특검도 그 1년 내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간 내에 특검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도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국민적 관심과 우리 시대적 어떤 그 가장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나 못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검찰에게 주어졌던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어깃장 놓는 것이다라고 우리 국민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제가 겁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특검법이 1년 후에 시행이 되면은 검사들은 수사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도 특검 제도 만들 거예요. 지금은 이번 특검은 그래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검사들을 믿지 못하니까 이 특검 제도를 도입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민주당은 자기들이 이제는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못 믿겠다고 싶으면은 법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이 원하는 검사를 내세워서 특검으로 해서 이분들이 공소도 유지하고 수사도 하고 그다음 또 별건 수사도 하고 언론 브리핑도 하는 그런 특검 제도를 계속 운영할 거예요. 특검은 다른 영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우리 정치권 내에서 또 이야기를 하면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특검 뭐 저 트럼프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친 특검이라고. 그러니까 여전히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했으면 어디선가 또 어떤 개혁에 대한 문제 제기로 특검을 삼으면 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어떤 답을 내놓기는 좀 어렵다. 하나만 더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 김건희 특검 검사들도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마무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해체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려되는 게 이런 분위기면 지금 나와 있는 수사 사항만 수사 정리하고 가겠다는 의미로 좀 보내달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더 활발히 진행이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무슨?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해야 된다는 원칙이니 우리가 수사도 하고 그와 관련된 공소유지까지 파견돼서 계속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입장이고 현재 지금 이미 시작된 수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수사는 마무리를 하고 다시 우리는 원 검찰청이 될지 공소청이 될지 모르겠지만 원청으로 우리는 복귀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하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검찰의 문제라고 되어 있는 어떤 관련 수사를 별건 수사를 한다던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공보관을 통해서 이렇게 브리핑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검찰의 폐악이고 문제라고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이라는 틀안에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당장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관여했던 수사까지는 우리가 조속히 마무리를 하고 우리는 원 부대로 다시 복귀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 지금 성명서의 골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내란 척결을 가장 큰 국정 목표로 내세우고 있고 그 상황에서 검찰 수사, 이 특검의 수사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그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업 아니면 태업을 검사들이 한다라고 하면 수사가 안 되겠죠. 민주당은 지금 특검이 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되어서 이 전국의 마무리를 올해 내에는 좀 해야 된다라는 급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생과 관련된 오로지 경제에 올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전히 특검에서도 이러저러한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까 이제 별건 말씀하셨는데 특검 내에서 김건희 특검은 별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안이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특검법 연장하면서 또 그 혐의 사항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저는 수사를 빨리 진행해서 국민적인 혼란과 걱정을 빨리 마무리하고 새로운 정부가 오로지 민생과 경제에 올인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검사들이 속도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특검 오후 브리핑에서는 이제 심정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서 다독이는 분위기였는데 이것이 여기서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갈지 아니면 이공 변호사께서 예상한 것처럼 다른 특검까지 확대될지는 조금 더 보도록 하고.